꽉 하고 앉아있네. 지난번에 에너지와 힘을 해주신 끝에 오늘은 우리의 그 에너지와 힘만큼이나 일반인에게 숙제인 질량. 예, 도대체 무게와는 뭐가 다르며 왜 무게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그 반항적인 심리들이 아직도 판을 치고 있는 그 개념이거든요. 질량을 내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질량 이야기 하시기 앞서서 또 연구 분야 관련된 거 지난번에 살짝 언급이 아마 됐었던가요? 우리 아니요, 페이스북에서 얘기를 하셨던가요? 페이스북에서 그죠? 저도 헷갈리는데 요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서 요 얘기를 중입자 맵시코크 뭐 가벼운 코크 어쩌고 하는 얘기인데요. 지난 3월에 파토님이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이걸 한번 다루는 게 어떻겠느냐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도 오늘 다루는 주제가 질량이잖아요. 그럼 새로운 입자가 발견될 때 가장 중요한 양이 무엇이냐 그 입자예요. 하나가 질량이고 하나가 스핀이에요. 스핀. 그러니까 질량과 스핀을 하면 그 입자에 다 알아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 외에 뭐 좀 전문 용어로 반전성이나 또 뭐 그 전하 켤레라든가 이런 것도 알면 양자수인데 그런 것도 알면 좋지만 아무튼 기본적으로 일반인들에게도 친숙한 질량과 스핀 그걸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진짜 별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네요. 뭐 밝기와 질량, 뭐 크기 이런 식으로 대략 알 수 있는 것처럼. 일단 질량은 뭘 해도 질량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질량은 제가 원래 하루 만에 다 해낼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1, 2로 나눠서 하든가 아니면 1, 2, 3으로 나눠서 하든가. 얼마든지. 너무 좋습니다. 재밌는 얘기는 길게 들어야 좋죠. 그래서 2017년에 그 LHC의 실험 그룹이 4개가 있어요. 하나가 그 아틀라스, CMS. 이 두 그룹은 힉스 발견한 입자로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알리스, 핵물리에 특화되어 있는 그룹.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나머지 셋보다는 좀 작은 그룹인데 LHCb라고 되어 있어요. B는 이제 B쿼크, R쿼크, 그러니까 버텀 쿼크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 LHC가 세워진 다음에 실제로 가장 많은 공헌을 한 그룹 하면 LHCb예요.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2017년에 이런 입자를 발견했습니다. 안에 이제 맵시코크가 2개 들어있고 그러니까 맵시코크가 아주 무거운 코크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코크가 이제 코크가 6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3종류는 가볍고 또 나머지 3종류는 아주 무겁습니다. 그중에 그 3종류 중에서 좀 가벼운 게 맵시코크인데 맵시코크 한 개만 따져도 양성자보다 한 1.2배에서 1.5배 정도 무거워요. 그런 입자가 2개 들어있고 그다음에 가벼운 입자가 가벼운 쿼크가 1개에 들어있는 그런 새로운 중입자를 발견했어요. 중입자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바리온. 바리온 그겁니다. BAO 할 때 그 바리온 중에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 이중으로 무거운 중입자 이렇게 불러요. 그 영어로는 더블리 헤비. 더블리 헤비. 근데 한국어로는 뭐라고 해야 될지 이중 중중입자? 중중입자. 더블리 헤비는 되게 쉬운 편인데 뭔가 한국말로 하려면 한자어를 써야 돼가지고 한자를 써야 된다는 그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중으로 무거운 중입자. 이중으로 무거운. 근데 이중으로 무겁다는 것도 여기 이 무거운 코크가 2개 들어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또 이중으로 무겁다는 게 그 뜻을 다 표현하지는 않아요. 아무튼 2017년에 이런 입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3621 메가 일렉트론 볼트. 이거만 쉽게 얘기하면 양성자가 940 메가 일렉트론 볼트니까 되게 4배 가까이 되는 그 정도로 무거운 입자예요.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여기서 우리가 한 발 더 들어가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그 맵시코크는 양성자의 한 1.2배에서 1.5배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2개 있으니까 양성자의 3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벼운 코크 1개가 있는데 가벼운 코크 1개가 한 600 MeV 정도, 600 메가일렉트론 볼트 정도를 줘야 돼요. 좀 난감하지 않나요? 그냥 덧셈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네요, 진짜. 그쵸? 안 맞네요. 안 맞아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지난 3월에,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2026년 3월에 2017년에 발견된 입자하고 비슷한 입자를 또 발견했어요. 그런데 앞에 발견한 입자는 우리 그리스 문자를 쓰거든요. 특히 그리스 문자 대문자를 쓰는 이유는 얘가 중입자라는 얘기예요. 바리온은 보통 그리스어의 대문자를 씁니다. 그래서 저걸 읽을 때는 우리가 크사이라고 읽기도 하고 이게 예전에 그 폭포처럼 발견된다 그래서 캐스케이드라고 우리가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는 캐스케이드 CC++ 또는 뭐 크사이 CC++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 이번에 발견한 거는 크사이 CC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전하가 하나 적죠. 그러니까 이 둘이 형제가지간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아이조스핀 파트너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형제지간이에요. 그러니까 브라더. 둘이 서로 이제 형제 또는 뭐 자매 사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질량 차이가 마이너스 1.77 메가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된다는 게 이제 3월 달에 논문의 주제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3621 메가 일렉트론 볼트에 마이너스 1.77 하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작은 양이거든요. 네. 이 정도의 그러니까요. 분해능으로 실험을 해냈다는 거예요. 와, 분해는 엄청난데. 그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17년부터 2026년까지 거의 9년에 걸쳐서 계속 데이터를 쌓아온 거죠. 저는 이게 과학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치지 않고 절대로 천문학 못지 않습니다. 아까 뭐 그렇게 얘기했지만 좀 장난 아닙니다. 진짜. 계속 모아가지고 야, 이런 결과를 얻었어요. 그러게요. 그러면 얘네들 뭐냐면 양성자가 있잖아요. 양성자가 위쿼기 2개, 그러니까 위쿼기 2개, 아래 쿼크가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개를 그 무거운 쿼크로 바꿔요. 요 U쿼크 하나를 C쿼크로 바꾸면 이 C가 이제 맵시쿼크인데 네네. 그러면 이렇게 램다 C 플러스 시그마 C 플러스 시그마 B 플러스 요거는 이제 UUS는 그냥 시그마 플러스 네. 요게 뭐냐면 여기서는 요 D쿼크를 S쿼크로 바꾼 거예요. 기묘 스트레인지로. 쿼크로. 예.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 D쿼크를 버텀 쿼크 바닥 쿼크로 바꾼 거죠. 그럼 이런 이제 입자들이 생겨나요. 이런 입자들은 다 이미 발견된 입자들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그리스어의 대문자들이죠. 네. 예, 이게 바로 바리온이라는 얘기예요. 하나 더 올라가서 이번에는 2개 C하고 S, 그다음에 C하고 D 이렇게 바꾸면 또 다른 입자들이 생겨나는데 네. 여기까지는 의외로 잘 알려져 있는 입자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2017년에 최초로 발견된 인류 역사상, 여기서 인류 역사상이라고 해도 되거든요. 2017년에 발견되고 2026년에 그 형제까지 발견된 거죠. 자, 그런데 이게 LHC에서 발견된 83개의 강입자예요. 제가 전공이 강입자라 그랬잖아요. 네. 제가 이제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인데 이게 힉스 빼고는 83개가 대부분이 LHC B에서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LHC B가 어떻게 보면 뭐 네이처도 내고 방송을 가장 많이 탄 알리스나 CMS나 아틀라스가 훨씬 큰 실험 그룹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아주 놀라운 결과들을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LHC가 가동되기 전과 가동된 후는 완전히 달라진 거죠. 83개의 새로운 입자를 발견했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입자가 4개로 되어 있는 쿼크가 4개로 되어 있는 입자, 쿼크가 5개로 되어 있는 입자. 그래서 4개로 되어 있는 입자는 이제 우리 이 과학하고 앉아있네 한 레벨 더 뛰어오르는 테트라쿼크, 네. 그 다음에 펜타쿼크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알아가실 때가 됐습니다. 네. 알아갈 때가 됐네요, 진짜. 예. 그리고 그 제 전공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또 저도 제가 그러면 여기서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이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거 재밌겠는데? 그리고 계산을 했어요. 네. 계산을 한 게 아니라 이미 해놨더라고요. 누가 해놨냐면 여기 양길석 교수라고 네. 이 호서대에 계신 분인데 이분이 점점 그 호서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면서 뭐 센터장도 하고 그러면 행정일이 바빠져요. 네네. 그 행정일이 바쁘다는 얘기는 연구할 시간이 없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연구를 해놓고 저랑 같이 연구했어요. 네. 이게- 저기 성함 있으시네요, 세 번째. 예, 한 2019년쯤에 했는데 해놓고는 논문을 써야지 하고 둘 다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가끔 이럴 때가 있는데 제가 한번 어떤 경험이 있냐면 예전에 그 충북대에 있는 교수님하고 대구대에 있는 교수님하고 연구를 했는데 이게 두 분 다 교수님 되기 전에 연구를 한 거예요. 네. 저는 부산대 있을 때 연구를 했고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인하대 와가지고 컴퓨터를 정리하다 보니까 논문이 한 편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자로 들어가 있는데 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 대구대에 계신 현창호 교수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충북대에 계신 이희정 교수님도 계시는데 그 두 분의 주소가 달라요. 그러니까 연구원으로 있을 때 쓴 거예요. 저는 부산대 있을 때 썼고. 그래서 두 분한테 연락을 해서 이 논문 누가 썼냐? 모르겠다는 거예요. 세 명 다 잊은 거예요. 와. 그러니까 우리가 또 열심히 일을 하고는 다른 일들이 많으니까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야. 그러다가 그 논문도 이제 다시 열심히 작업을 해서 논문을 끝냈는데 이 논문도 이제 그런 논문이 된 셈이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번에 가운데 김준영 교수님이라고 이번 3월부터 인하대 신임 교수님으로 오신 분이에요. 네. 미국 제퍼슨 연구소에 계시다가 그 에콜 폴리테크닉 이론물리 연구소에 계시다가 이번에 오셨는데 젊다는 것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저랑 비교해서 어마어마한 속도. 속도.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꺼냈는데 벌써 계산이랑 논문 다 끝났어요. 이틀 만에. 그 양길석 교수가 계산한 걸 다 검사를 하고 이 젊은 교수님이 그리고 본인이 논문까지 다 쓰셨어요. 그래서 여기 결과를 딱 여기다 제가 적어놨는데 아까 실험값이 마이너스 1.77 네네. 우리가 마이너스 1.43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0.38 하면 어마어마하게 좋은 결과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요 연구의 장점이 이 자유매개 변수가 있어서 피팅한 결과가 아니에요. 그냥 계산해서 턱 나온 결과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4월 중에 끝내서 이제 논문을 투고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또 이 논문이 나오면 저도 이 홍 박사님처럼 한번 또 자랑을. 제가 이제 요 결과를 가져온 이유는 이제 이런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였어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그냥 이 광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네. 그 현장에서 지금
열심히 그렇습니다. 연구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캐치를 해야 되는 부분은 예. 계산값과 실험값이 잘 일치한다 요 부분일까요? 그거가 이제 우리에겐 되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만 실제로는 제가 세운 이론을 상당히 실험이 서포트를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론 물리학적인 그게 중요하거든요. 네, 네, 저는 이제 네. 이론 물리학을 하니까 이 이론은 전 세계에서 우리 그룹이 만든 그러니까 제가 2016년에 러시아 친구하고 이제 폴란드 친구하고 같이 디벨롭을 했는데 주도적인 일을 한 건 한국이에요. 한국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이제 이런 이론을 세웠죠. 하긴 저 논문을 훨씬 일찍 쓰신 거니까. 그렇죠. 이론을 예. 세우고 예. 2016년에 다른 것들을 잘 설명을 하고 점점 이제 디벨롭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 재밌는 퀄리톤즈라는 말도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거운 쿼크가 2개, 네. 그리고 가벼운 쿼크가 1개 있는데 얘를 쿼크지만 마치 솔리톤. 솔리톤 얘기는 나중에 제가 할게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얘기하면 고독 입자. 분위기 좀 있잖아요. 네. 고독한 입자. 고독한 입자에 대해서. 근데 고독한 입자인데 무거운 쿼크가 2개 있고 네. 하나는 또 고독한 입자라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자세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제가 하는 연구에 대해서는 재밌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런 실험 결과가 이런 것들을 서포트 해준다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제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막 잠깐 보고 가는 그런 방송이 아니고 들어와서 뭐 계속 보고 가는 그런 사실 저희 방송 같은 경우는 길지만은 그만큼 길게 보고 나가시는 그런 방송이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분은 단지 과학 커뮤니티 역할을 하시는 게 아니고 실제로 연구자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나오는 내용이나 또 논문이나 이런 것의 질이 또 일반적인 이제 방송에서 나와서 그냥 다른 유명 연구를 소개하고 가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를 한번 또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만큼 우리는 사실 진화를 한 거예요. 진화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가고 있다는 거. 그 점은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에게 자랑 삼아 얘기 드리고 나중에 뭐 논문 나오고 하시면 꼭 자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저는 또 특히 이런 논문이 되게 자랑스러운 게 제가 양기석 교수님이 제 첫 번째 제자고 그 부산대에서 그다음에 김진정 교수님은 제가 인하대에서 이제 저에게서 배웠던 이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주의 중심으로 사는 법 와서 한번 소개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마지막에서 세 번째 장의 주인공이에요. 네. 지도교수 그렇네요. 돌아가시고 맞아요. 네. 그분 기억납니다. 이야기거든요. 그분이군요. 예. 그런데 정말 불굴의 의지를 극복을 하고 숨막 쿰 나오더라 박사하고. 근데 저는 되게 기쁜 게 이런 후학들이 이런 연구를 이어간다는 거. 그래서 점점점 우리나라 역사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네이처 쓰고 이런 전공도 있지만 저는 그런 전공은 아니고 이런 전공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연구들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뿌듯해요. 이제 이런 연구를 해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이게 농담같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옛날 어떤 시대에는 이런 걸 뭘 하면은 저 두 분의 스승님이신 김현철 교수님의 이름이 맨 앞으로 항상 붙어서 제일 저자가 되고 저 두 분의 이름은 뒤로 빠지는 그런 시대가 있지 않았나요? 그런 시대가 아니. 요즘은 저는 주로 맨 뒤로 보내요. 요즘은 그런 시대는 아니죠. 그런 시대 아니죠. 한때는 또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리고 이거는 이런 걸 계산하자 하고 제가 이제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했는데 김진영 교수님 이렇게 논문을 다 한 번에 써보면 제가 이제 이거는 내가 코레스폰딩 할게 내가 내놨으니까 그런 얘기를 끝냈어도 그 다음에 다 써오면 그 주장하기가 이걸 아는 거죠 이 사람이. 참아. 저는 그거 같아요. 제가 차마 얘기를 못하겠고 이제 죄송합니다 이런 소리 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계속할게요. 저 기대가 됩니다. 자, 드디어 한자로까지 넣어서 더욱 저희를 불편하게 만들고 계신 질량. 그 심오함에 관하여. 심오함에 관하여. 1. 이게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겠어요. 질량이라는 단어를 물리랑 떠나서 생전 처음 들었다. 처음 본 거야, 한자로. 그러니까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저는 한자가 무슨 한자인지 잘 몰라가지고 질량인데 앞에는 건 그 질을 할 때 그 질. 베푼다는 의미도 있다 그러고 또 량은 그냥 헤아릴 양. 그런데 우리가 양보다는 질이야. 이런 말도 쓰고. 저 퀄리티 앤 퀀터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죠. 이상한 말인데. 이게 되게 이상한 말이잖아요. 여기 질량이라는 거에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질량의 의미가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저도 사실 어려서부터 이미 중학교 때 저 질량이란 말을 듣고 되게 불편했어요. 일단 뭐 당연히 그 시절에는 무게 이런 거랑 헷갈리긴 하는데 그것도 그거지만은 저 단어 자체가 와닿질 않아가지고. 맞습니다. 네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번역의 과정에서 중국과 일본을 거쳐서 들어온 말일까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예, 그것뿐만이 아니고 번역 가정에도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딱 이 단어를 얻으면 누가 그렇더라고. 이걸 가지고 3년 동안 부천 불교에 자꾸 죄송한데 면벽을 뭔가 이런 도를 닦기 위해서 그 키워드 뭐라 그러죠? 키워드가 화두. 화두. 화두에 딱 적당한 단어예요. 질과 양. 그렇네요. 이거 그런 고민거리를 제공해줘. 네. 그런 그 화두에 해당되는 단어처럼 보이더라고요. 저거 3년 면벽 명상을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질량과는 전혀 다른 뜻의 도드라이가 뭔가 깊은 뜻에 갈 것 같긴 한데 저 질량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단어의 뜻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오. 하나가 바탕질이더라고요. 이런 거 좋습니다. 바탕질. 또 써보면 물질, 성질, 품질, 본질 거기에 덧붙여서 질문. 질문에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원래 이 한자가 왜 이렇게 쓰게 됐는가 질이라는 단어를 그 네이버 한자 사전에 가보면 저당 잡히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이게 저당물이라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네. 그러니까 도대체 영어의 그 mass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 그러게요. 질량과는 연결이 안 되는 단어들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헤아릴 양도 따져봤더니 분량, 용량, 대량, 그리고 대량에 제가 작을 소를 썼는데 소량은 마음이 좁다는 뜻이라 그래요. 소량, 그다음에 도량, 마음이 넓으냐 적으냐를 그렇죠. 얘기는 도량. 이 양만 해도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그리고 양의 원래 의미는 뭘 잰다거나 헤아린다거나. 이 두 양만 보면 솔직히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그 질량 그러게요. 뜻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왜 이런 질량이라는 단어가 물리학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공자님의 말씀, 그 정명, 이름을 잘 짓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름을 잘 지어야 내가 뭘 이해하는데 그게 도움이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리학이 발전 단계에 있을 때는 무엇을 설명할 때 새로운 단어가 들어오거나 또는 은유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단어가 들어올 때도 가장 적절한 단어를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질량은 실패한 단어라는 거죠. 제가 볼 때. 되게 마음이 편해집니다. 예. 저의 불편함이 그렇게 맞아요. 그게 근거가 당연했던 있는 거예요. 거였다라는. 당연했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뉴턴은 이렇게 말했다. 제가 라틴어로 써놨는데 이거는 프린키피아르가 원래 라틴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저는 라틴어 모릅니다. 퀀티타스 마테리에 이건 이제 영어랑 좀 비슷하기 때문에 네. 영어의 quantity of material에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물질의 양이란 뜻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도 뉴턴이 좀 말을 이상하게 해요. 그 정의 1이거든요. 이게 프린키피아에 나오는 정의 1인데 그 물질의 밀도와 부피를 함께 곱한 것으로부터 나오는 그 물질의 칙도이다. 그런데 이걸 정의하려면 밀도와 부피를 정의해야 돼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이미 데카르트, 케플러 오늘은 그 얘기 반복 안 하겠습니다만 네. 이미 뉴턴 앞 사람들도 갈레이부터 이런 물질의 양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찾아보니까 밀도 곱하기 부피. 그럼 이제 밀도의 정의를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 물리학에서 배울 때 밀도부터 정의하거든요. 네. 밀도 뭐라고 정의하냐면 부피분의 물질의 양으로 정의를 해요. 그 물질의 양은 질량인데 여기서. 진짜 동어 반복이잖아요. 이게 동어 반복의 네. 대표적인 예죠. 그러니까 수학에서 동어 반복은 뭐냐면 참이거나 참이 아니거나예요. 네. 그러니까 이 진리표에 따르면 모든 건 참이에요. 이게 재미없죠. 이게 동어 반복의 이제 수학적인 정의인데 참이거나 참이 아니거나를 합쳐놓으면 이게는 항상 옳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도망갈 틈이 없죠.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순환 논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물질의 양을. 그래서 뉴턴이 왜 이렇게 정의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질량의 정의는 제가 이번 시간 그리고 6월달에도 계속해서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네네. 우리가 오늘 그 초신성의 질량, 적색, 거성의 질량, 항상 질량을 얘기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찬다르세카의 그 경계는 태양의 질량의 1.4배. 그럼 태양의 질량 이야기를 또 해야지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태양의 질량은 무엇인가? 결국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뉴턴이 얘기한 이 물질의 양과 오늘날 물리학자 얘기하는 질량은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부터 시작해볼까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걸 딱 지나고 나면 이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랑가꾸라고 그 일본에 난학이 있어요. 일본은 이런 많은 단어들을 네덜란드를 통해서 들여왔어요. 네, 그렇죠. 이게 네덜란드를 통해서 들여온 이유가 그 전에 그 나가사키에 포르투갈하고 이 좋은 관계를 맺었잖아요. 일본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 막부가 그 쇼군이 외국인들을 일본에 마음대로 들어오게 한 건 아니고 한 구역을 정해서 네네. 너네들은 여기서만 살아라. 그리고 여기서 무역을 해라. 그래도 이게 조선보다는 훨씬 앞서 나간 거잖아요. 이 정도만 해도. 그런데 그때 일본에서는 네덜란드를 오란다라고 부르잖아요.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그 오란다를 왜 오란다라고 하는가. 그랬더니 이게 포르투갈에서 홀란드를 H 발음을 못 하잖아요. 라틴계는. 불어도 그렇고 이탈리아어도 그렇고. 맞네요. 호텔은 롯데리고 올라고. 그래서 올란다래요.
저게 홀랜드어서 온 거구나. 예. 그리고 가운데 단어가 난초의 그 난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따가지고 네덜란드 학문을 난학, 그래서 일본어로 란가쿠라고 불렀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요 인물 중에 한 분이 스기타 겐파쿠라는 분인데 이분이 의사예요. 뭐 요즘에 의사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숭상받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얘기에 대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뭐 제가 사실 그러니까 아유, 제가 또 괜찮습니다. 이야기 막 하기로 했잖아요. 아, 그럼요. 이 정도를 가지고 막 한다고 걱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이분이 의사였는데 그 당시에는 막부 그다음에 다이묘 밑에 있었기 때문에 명령을 받으면 의사는 뭐 자기가 사는 것도 옮겼어야지 돼요. 이 사람도 아버지도 의사고 또 일본이 또 아버지가 의사고 자기도 의사고 또 아들도 의사. 그리고 의사인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충격받는 일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네덜란드어로 쓰여진 해부 도감을 본 거예요. 인간의 해부 도감을 보고는 저는 충격을 해부학을 처음 접했군요. 진짜 해부학을. 네. 와. 중국어로 쓰여진 해부학 책을 봤지만 이렇게 정교한 책을 처음 접한 그렇죠. 거예요. 다르죠. 예. 근데 이 책은 원래 독일 사람이 쓴 책이고 독일 사람이 그때는 이제 사진이 없으니까 그림을 그린 거예요. 네. 근데 해부도를 워낙 자세하게 그려서 이 책을 보고 충격을 먹어요. 그래서 몇 사람이서 갱파크하고 나머지 또 두 사람이 더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이 책을 번역합니다. 3년 정도 걸렸다 그래요. 그런데 이때는 네덜란드어를 몰랐대요. 이 세 명이. 거의 암호 해독 수준이었다 그러거든요. 그렇겠네요, 진짜. 사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책을 번역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맥, 신경, 정맥 이런 단어들이 다 여기서 생겨났어요. 단어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단어들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네요, 진짜. 그런 단어들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오.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핵심이 있는데 우리가 왜 질량 이걸 이해를 잘 못하느냐. 우리는 이런 과정을 안 거쳤잖아요. 그렇네요. 남이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빌려다 쓴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이 스기타 겐파쿠는 여기 나낙사시라는 책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란가쿠가 번역하자면 일본에서 난학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런 책을 죽기 3년 전에 씁니다. 와. 이분이 이제 83살까지 사셨는데 그래서 이 란가쿠의 영향을 받아서 질량도 거기서 왔어요. 아. 그래서 이 질량을 번역한 사람이 미우라 바이엔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네덜란드어로 써놨잖아요. 이게 우벨하이드하고 습스탄티. 이거 저는 뭐 발음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네. 그다음에 뭐 질량은 마테리. 이거 독일어는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양을 양으로 번역을 했고 일본어는 료라고 했고 그다음에 물질은 질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시츠. 그다음에 요 질량은 물질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마스는 마사라고 그러거든요. 네. 네덜란드어로 질량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시치료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좀 성냥 냄새가 좀 배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한국어로 그냥 마스라고 부르는 게 제일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영어로 마스고 독일어로 마스고 불어로 마스고 네덜란드어로 마스고 이탈리아어로 마스고 그다음에 한국어로도 별로 안 이상한 말인데. 예, 러시아어로도 마스예요. 그러게요. 근데 오직 체코만 좀 다른 말을 쓰더라고요. 아, 체코가 제가 뭐 흐모트 노스트인가? 좀 많이 다르군요. 예, 좀 많이 다른 단어를 쓰는데 그게 오히려 의미는 분명해요. 덩어리라는 뜻인데 그러면 이거 일본에서 시치료라고 번역하면서 질량이 왔잖아요. 중국어로는 뭐랄 거고 할때요. 제가 찾아보니까 찔량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아 이걸 그래 중국어로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해 하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오는데 여기 스튜디오까지 오는데 여기 합정역 쫙 서서 걸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 젊은 아가씨 두 분이 관광객이신 거더라고요. 지나가길래 제가 막 찾아가서 아니, 보여주면서 와, 이 질량을- 정말로요? 예. 와. 보여줘서 이거 중국어로 어떻게 실행력. 하니까 딱 보더니 쯔일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 쯔일량을 배웠어요. 와, 아니 이렇게 실증적으로 예. 직접 확인하시다니. 예, 예. 그래서 쯔일량. 본토인에게. 중국어로 똑같이 똑같네요. 쯔일량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중국, 한국, 일본 모두 질량을 씁니다. 근데 난 중국에서 질량 쓸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렇네요. 그게 좀 그래요. 그런데 그럼 다른 나라 이 동남아시아에서는 어떻게 쓰느냐? 오. 근데 가장 멋있게 이 말을 정한 나라가 베트남이에요. 베트남은 이 한자어로 괴량이라고 했는데 괴량. 코이루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코이가 뭐냐면 덩어리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금괴할 때 그 괴. 예, 괴 맞아요. 금기할 때 그러니까 이게 괴량이라는 말이 훨씬 더 정확한 말이에요. 아, 그렇네요. 덩어리 짓는 거. 예. 덩어리의 양을 질량이라고 하면 딱 붙거든요. 그렇죠? 적색거성 한 덩어리, 백색거성 한 덩어리. 그렇네요. 이런 덩어리. 그러니까 가장 잘 지은 게 이제 제 생각에는 베트남어에서 잘 지은 것 같고, 그럼 인도네시아에서는 마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마사라고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오히려. 예. 그래서 이렇게 그 미우라 바이엔의 번역을 통해서 한국어에 정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분이 또 성리학을 되게 잘했던 분이래요. 미우라 바이엔이라는 분이. 네. 그 어렸을 때 이분도 의사인데 성리학 교육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런 단어들에 보면 약간 그런 냄새가 배어 있어요. 그 4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물리학에서 형이상학적인 냄새를 빼는 게 몹시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질량이라는 단어에도 좀 그런 색채가 섞인 셈이에요.
무슨 약간 철학적인 책. 그러네요, 진짜. 자, 그래서 그럼 질량과 무게는 같은 것인가? 이제 다르죠. 다르죠. 근데 사람들은 질량과 무게가 다른지 잘 모르잖아요. 현실에서는 그닥 구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일상생활에서는 무게는 질량이 아니라 중량이죠. 그렇죠. 사물의 무거운 정도를 뜻하니까.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무게는 항상 이 도덕과 윤리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무게라는 걸 다른 말로는 저울추, 영어로 웨이트라 그러잖아요. 저울추에 이미 무게라는 게 다 들어가 있는데 무게를 잴 때 항상 저울추 가지고 이쪽에 그렇죠. 추를 놓고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중력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질량 중에서도 중력 질량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책에 나온대요. 이게 저도 그 막스 야머라는 분이 쓴 그 책이 있는데 질량에 대한 책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분이 이 성경 구조 두 구절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가져왔어요. 너는 주머니에 같지 않은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지니라. 사기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라. 이거 사기치지 말라는 거죠. 신이 싫어한다는 거죠. 그죠? 윤리와 정의, 저스티스. 그걸 종교의 어떻게 보면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법원의 상징도 저울. 그러니까 그렇죠. 딱 저울이잖아요. 눈 가리고 저울 들고 있는 맞습니다. 여성이죠. 그러니까 결국 무게는 도덕적인 단어예요. 그렇네요. 도덕과 이제 윤리가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단어.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법률적인 네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옳고 그른. 이게 또 정말 그런 게 마그나 카르타만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이게 1215년에 존 왕이 되게 못된 왕이잖아요. 세금도 지멋대로 거두고 그러다가 이게 로빈훗하고 맨날 닭을 세우던 그 왕이잖아요. 존 왕이. 찌질이 왕. 그러다가 이 귀족들한테 당해요. 그래서 귀족들의 그 어떻게 보면 위협에 따라서 마그나 카르타를 만드는데 이 마그나 카르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도량형이에요. 특히 무게. 왜냐하면 존 왕이 세금을 거두면서 제멋대로 거뒀거든요. 위에 이 저울추를 제멋대로 바꿔가지고 그 세금을 많이 걷었어요. 뭐 곡식 요만큼인데 마치 이만큼처럼 해가지고 세금을 많이 매기니까 그 귀족들이 어떻게 보면 한 거죠. 그러니까 앞에 뭐 성경책 이야기도 그렇고 마그나 카르타도 그렇고 우리나라 그 촉감법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 장난 못 치게. 그래서 이 무게는 그런 의미가 있고 질량과는 좀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죠. 저는 항상 궁금한 게 여담이지만 어째서 고기 한 근 600g이고 야채 한 근은 400g이냐라는 이거 지금까지도 아시는 분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오. 그게 도대체 어디서 시작이 됐으며 그것이 정당한가? 뭐 야채가 가벼우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별 생각이 다르거든요. 두 개 합쳐서 1kg 딱. 그래서 고기와 야채를 항상 같이 먹어라. 삼겹살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좀 항상 좀 궁금했는데 뭐 어디 뒤져보면 나오겠지만요. 여하튼간에 말씀하신 대로 도량형이라는 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서 그 진시황의 업적 중에 하나도 도량형을 통일한 거고 그게 그 진시황의 수많은 다른 업적과 함께 얘기가 될 정도로 그 상도덕도 그렇지만 일상생활이나 세금이라든가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무게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오, 재밌습니다. 그 프랑스 혁명 때 미터법이 제정됐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같은 이유거든요. 그 맞습니다. 세금을 거두는 이유와 더불어 과학 발전 그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게는 아무튼 이런 점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나 지금 미국은 다른 도량형을 혼자 쓰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 참 그것도 웃긴 게 미국 파인트하고 영국 파인트하고도 양도 달라요. 맞아요. 그런 뭐 괴상한 점 것들을 파운드도 그렇습니다. 파운드 미국 그렇습니다. 파운드. 요즘 뭐 영국은 이제 킬로그램을 씁니다만 옛날 파운드 임페리얼 파운드라고 그 파운드는 또 미국의 US 파운드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아유 복잡해. 적당히들 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제가 질량과 무게는 다르다고 했는데 아직도 의문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런 질문을 해보면 돼요. 제가 강의 중에 학생들께 항상 하는 질문인데 학생들 물어봐요. 당신의 질량은 얼마입니까? 그럼 대답을 못해요. 갑자기 확 놀라요. 질량이요? 놀라거든요.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세요? 그러면 비밀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질량이 얼마입니까? 하면 놀라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딱 안 나와요. 그래서 이미 그 말은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이 다르다는 이야기는 그렇죠. 하나는 대답을 못하고 하나는 대답을 한다는 점에서 뭐 무게와 질량이 다르다면 아마 여러분이 좀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무게의 단위는 요즘 우리는 그런 쓰지 않는데 옛날에는 좀 더 과학적이었어요. 우리가 킬로그램 중이라고 했었거든요. 저 학교 때 저렇게 배우긴 했습니다. 그렇죠. 킬로그램이라고 안 했어요. 킬로그램 중이라고 했고 아니면 뉴턴을 쓰든가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킬로그램 중에서 중이 바로 중력 가속도. 중력 가속도 있고 그러니까 중력을 뜻하는 개가 킬로그램에 붙어서 무게의 단위를 썼어요. 그래서 무게는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 자세하게 얘기하면 9.8 미터 나누기 세컨드의 제곱. 그렇죠.
그래서 그럼 힘과 질량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다시 뉴턴으로 돌아가야 되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하면 그 물체는 힘을 가한 방향으로 가속한다. 이게 뉴턴의 제2법칙, 그 운동 법칙이죠. 그래서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다르게 얘기하면 질량이 작은 물체가 힘을 받으면 질량이 큰 물체보다 가속을 더 쉽게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 질량이라는 거는 힘을 가했을 때 얼마나 내가 가속할 수 있느냐 그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질량은 관성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관성을 정량화한 게 질량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정의겠네요. 그렇죠. 그게 정확한 정의예요. 네네. 그런데 이게 또 재밌는 게 관성이 이미 추상적이잖아요. 그것도 정의해야 되고 또. 네. 그런데 그 관성을 정량하는 질량을 이런 단어를 써놓으니까 이미 어려운데. 질량. 예. 그러니까 충분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포엔카레가 뭐라고 했냐면 이 F는 MA의 그 M, I를 제가 강조해서 달아놨습니다. 네. 관성의 그 이너샤를 표시하는 I를 달아놨는데 포엔카레가 말을 되게 멋있게 해요. 저 질량은 관성 개수. 관성 개수. 그냥 그러니까 관성이라는 말을 딱 살린 거죠. 이번에는 이제 관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성을 정량화한 거. 그게 질량입니다. 그러면 사과가 밑으로 떨어지는 건 중력 때문인데 그다음에 질량이 크면 중력이 세지잖아요. 그럼 네. 그 질량은 또 무슨 질량이냐? 그건 다른 질량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 질량은 중력은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인데 그리고 뭐 만유인력의 법칙에도 이 두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거는 얘의 질량과 얘의 질량 때문이다. 그렇죠. 두 질량의 곱과 그다음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게 만유인력의 법칙이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질량은 관성 질량이 아니라 중력 질량이에요. 그래서 포엔카레가 또 뭐라 그랬냐면 저 질량은 인력 계수. 서로 끌어당기는 정도를 나타내니까. 그 말이 또 오히려 더 나은 말이죠. 질량이라는 말보다. 그죠? 그렇죠. 인력 계수. 근데 정말 그럼 더 나은 말이냐? 그건 아니에요. 이건 이제 고전력학과 이런 걸 이야기할 때는 포엔카레가 한 말이 더 다가오는데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여전히 우리가 질량이라는 단어가 더 중요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아, 그럼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은 같으냐 아니야? 근데 같을 이유는 없죠. 같을 이유가 없죠. 예. 그리고 이게 같은 양인가 이 질문이 되게 간단한 질문 같은데 엄청나게 심오한 질문이에요. 이게 일반 상대성 이론의 출발점이거든. 되죠? 그다음에 그 홍 박사님이 아주 잘하실 테지만 천문학에서 이제 기본이 되는 게 또 일반 상대성 이론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얘네들이 같다가 두면 아까 앞에서 본 MIA는 M 그라비티 G 해서 두 개를 싹 지울 수가 있죠. 그럼 A는 G가 돼요. 그러니까 가속도하고 중력은 서로 구분할 수 없는 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의 출발점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죠. 그럼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은 같은 양인가? 이건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갈릴레오 갈릴레이부터 떨어뜨리는 실험을 했잖아요. 두 물체가 떨어지는데 똑같이 떨어진다는 건 이게 자유 낙하를 두 개가 똑같이 한다는 거. 차이가 없다는 건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네. 그리고 뉴턴도 이 진자 실험을 통해서 대개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의 비는 한 0.001 정도 된다. 이미 뉴턴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두 질량이 굳이 같을 필요는 없다. 그런 걸 느끼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뭐 관성에 대해서 이 당시에 뉴턴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데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측정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게 헝가리의 롤란트 에트베시라는 사람이 19세기 말에 그리고 20세기 초까지 측정을 해요. 여기 제가 WEP라고 쓴 거는 밑에 약한 등가 원리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건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등가 원리도 이제 강한 등가 원리가 있고 약한 등가 원리가 있는데 이건 이제 약한 등가 원리에 해당이 돼요. 이거 바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유낙하의 보편성. 모든 물체는 중력 아래서 똑같이 자유낙하한다. 이게 공준화되어야지만 일반 상대성 이론을 펼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바탕이 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측정을 더 깊이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9승이면 뭐 됐네. 근데 이제 물리학자는 만족 안 하죠. 저는 이론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뭐 충분하네 이렇게 만족을 해요. 근데 이제 실험 물리학자들은 안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실험 물리학자 정말 존중하는데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잉게보르크 바크만의 그 시인데 한번 좀 읽어보시라고. 왜냐하면 추락이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니까 많이 떠오르니까 그래서 그냥 적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문열의 소설로 잘 알려져 있는 이름이죠. 맞아요. 네. 이문열의 소설에서 이거 써서 잘 알려져 있는데 실은 그 독일 시인 잉게보르크 바크만이 쓴 시집에 나옵니다. 그리고 추락하는 것은 근데 이걸 그 등가 원리적으로 얘기하면 추락하는 것은 그게 무엇이든 동일한 가속도로 낙하한다. 아까 그리고 이제 파토님이 무중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나 중력은 있어요. 죄송한데 미세 중력, 미소 중력이라고 해야 되죠? 아니요, 중력이 다 있고 이거는 웨이트는 무게가 존재하지 않는 네. 그러니까 무게가 없다고 얘기해요. 또 우리가 무중력이라는 말은
죄송합니다. 일반인 용어입니다. 무중력이란 말은 어디나 중력이 있기 때문에 무중력이란 말을 쓰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적어도 과학하고 앉아있는 이 시청자분들께서는 정확한 단어를 쓰시는 게 그러니까 무게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그게 그 아르테미스 2호 안에 그 상태는 무게가 없는 상태. 그런데 제가 이거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2022년에 마이크로스코프 인공위성 실험이라는 걸 했더라고요. 이 자유낙하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어요. 그래서 아까 헤트베 씨가 10-9승까지 측정한 거를 대폭 낮췄어요. 10-15승까지. 그러니까 이 정도 오차에서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을 같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실험하는 사람들 여기서 포기할까요? 아니요, 더 같은데요. 이분들은 뭐 한 번 파면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럼 왜 인공위성에서 실험을 했을까? 이것도 되게 재밌는 이유인데 그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은 지구는 태양의 둘레를 돌고 다른 지구의 둘레를 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타원 궤도를 그려요.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코페르니쿠스에서 케플러로 넘어가고 케플러에서 뉴턴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양자 도약에 해당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원궤도에서 타원궤도로 간다는 거. 그런데 재밌는 건 기하학에서 이 타원궤도, 포물선궤도, 쌍곡선궤도가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에서 다 와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아까 이 아르테미스 2호가 지구를 출발해서 달을 딱 한 번 뒤로 돌아서 바로 돌았다는 거잖아요. 돌지 않고. 네. 이게 만유인력의 법칙에 따르면 쌍곡선 궤도라는 얘기예요. 한 번에 딱 해서 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갇히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타원 궤도를 그리려면 달의 그 궤도에 갇혀서 돌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딱 왔다는 거는 아르테미스 2호의 속도도 좀 빨랐고 그러니까 속력도 빠르고 그리고 이 쌍곡선 궤도의 조건을 잘 만족했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가 이것도 갑자기 이 노래가 생각이 나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적어왔어요. 그러다가 달이 추락하고 있네 하면 더 재밌겠다. 몰락이 아니라. 네, 몰락했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야, 달이 추락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달은 계속 추락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원히 추락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현철이 이거 제 노래예요. 그렇네요, 진짜. 제가 불렀어요. 그래서 가져왔어요. 저작권에 구애됨 없이. 구애됨 없이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가 좀 젊었을 때 불렀던 노래인데 그때 가사를 몰락하고 있네라고 하지 말고 추락하고 있네라고 할 걸 했는데 그때는 제가 일반 상대성 이론 잘 몰랐어요. 참 젊은 혈기로. 아주 젊은 혈기로.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지구는 끊임없이 태양을 향해 추락하고 있고 달은 끊임없이 지구를 향해 추락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정해진 지오대식 그러니까 시공간의 그 선 비행기가 비행기 항론 대권이라고 그러죠. 대권 그 대권이 지오대식 지오대식이 이제 대권인데 아무튼 그 지오대식을 따라서 계속 추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공위성을 이렇게 올리면 인공위성은 계속 자유낙하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자유낙하 실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공위성은 반영구적으로 자유낙하 상태를 유지하는데 이게 또 인공위성을 올리면 우주 공간의 고요. 이걸 스페이스 콰이어트니스라고 논문에 썼던데 지표면에 온갖 잡음으로부터 자유하죠. 그죠? 그리고 뭐 진동도 없고 아주 조용하게 실험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요 궤도를 어떻게 유지했냐면 지속적으로 태양열을 받을 수 있는 궤도를 선택을 했어요. 보통 인공위성은 그늘에 갔다가 태양 밖으로 왔다가 이렇게 바뀌는데 딱 그 궤도를 유지하게끔 해서 열적 안정성 유지를 했어요. 이게 참 물리학자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그리고 자유낙하에 사용된 시험 질량은 두 가지를 썼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를 써야 서로 교차 분석을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두 물체가 정말 똑같이 떨어지니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티타늄과 백금을 이용했대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물질은 과연 똑같이 자유낙하를 할 것인가 실험을 했더니 10-15승 수준에서 등가오지를 만족한다. 정말 대단하죠. 저도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이제 새로 익히게 된 내용입니다. 아니 그럼 저 티타늄하고 백금을 저 인공위성 안에서 인공위성에 계속 정지를 시켜놔야 되는데 그것도 엄청난 기술이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두 개가 서로 움직이지 않게 두 개가 고정을 시켰냐면 정전기력을 이용했더라고요. 정전기력을 이용해가지고 딱 고정시켜서 계속 도니까 두 개가 동시에 계속 자유낙하를 하고 있는 거죠. 네네. 도는 게 자유낙하니까. 그렇죠. 거기서 뭐 떨어뜨리는 건 아니고. 떨어져봤다 떨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떨어지지도 않고. 왜냐하면 이제 무게 없는. 자유낙하 상태에서는 이제 그 마치 무중력 같은 상황이 되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F는 MA에 들어있는 그 M은 결국 당신의 관성은 얼마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관성질량이라는 표현이 그 M에 대한 가장 적합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질량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물질량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요. 물리학자 중에서도 이 단어 싫어하는 사람이 꽤 됩니다. 물질량이 훨씬 낫고 차라리 좀 물량이 난 것 같아요. 질량보다는. 물량. 아니면 그냥 메스. 이게 저는 제일 적당해 보여요. 아니면 우리 왜 담배 같은 말도 사실은 원래 외국에서 온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변형된 한국어 같이 됐다거나. 뭐 마스라고 해도 되고. 예, 막스. 아니, 좀 마스. 여러 가지 메스라든지. 길이 있었을 텐데 뭐 이제 와서 바꿀 수는 없는 예, 일이니까. 그래서 이미 이제 질량이라는 단어가 정착이 됐기 때문에 바꾸긴 그렇지만 또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여기서 계속 나아갈 수도 있는데 왜 이쯤에서 제가 오늘 정지했냐면 이 질량은 되게 심오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꺼풀 더 들어가면 입자들의 질량 이야기도 해야 되고 힉스 입자 이야기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질량을 부여한다는 그 제가 전공이 또 양성자를 주로 입자를 연구하잖아요. 양성자의 질량. 지난번에 양성자의 그 크기 얘기도 했었고 양성자의 압력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럼 양성자의 질량 이야기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양성자의 질량은 100년이 넘은 문제예요. 100년이 지나도록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 이거는 힉스로도 설명이 안 되는 문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엔 적어도 2회 내지는 3회에 걸쳐서 질량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얼마든지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좀 얘기 가속도하고 좀 관성 이런 얘기 들으면서 기억나는 게 뭐냐면 우리 어릴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되게 뚱뚱한 애들이 뛰면 쟤는 가속도 때문에 가속이 붙어서 뭐 멈출 수가 없다라든가 갈수록 뭐 무게가 크기 때문에 몸이 축구 같은 거 할 때요. 가속이 붙어서 뭐 서지를 못하고 부딪힌다 이런 게 있는데 어릴 때부터 그건 알았거든요. 전 가속도가 아니고 관성이야. 맞아요. 네, 뚱뚱할수록 가속은 더 붙기 힘들고 제가 못 멈추는 건 관성 때문에 못 멈추는 거지 가속이 붙어서가 아니다라고 중고등학교 때 감히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뉴턴의 제2법칙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네, 친구들은 당연히 무시하고 바보 취급을 하죠. 쓸데없는 소리는 한다고. 근데 이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냥 저희가 뭐 그런 쪽에 아주 유별나게 밝았다기보다는 우연히 그냥 느낀 거예요. 그거를 뭐 학교에서 배우는 거니까 참 저거는 아닌데 관성인데 저거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이제 무시를 당하면서 한편으로 이제 마음이 남은 거죠. 언젠가는 나의 오름이 증명될 것이다. 근데 이제 오늘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역시 맞습니다. 맞아. 무게가 질량이 나갈수록 가속도는 오히려 안 붙고 붙이기 어렵고 가속도를 붙이려면 이제 많은 힘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충 그런 건가요? 대충? 그렇죠. 왜냐하면 똑같은 가속도를 얻어내려면 네네. 힘을 더 가해줘야죠. 똑같은 가속도를 얻어내려면. 그러니까 뚱뚱한 애들이 멈추지 못하던 것은 가속도 때문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관성이. 그러니까 뚱뚱하고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질량이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 왜냐하면 그것도 G로 나누면 되니까 중력 가속도로. 그 말은 내가 똑같은 힘을 가해줬을 때 덜 가속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덜 가속돼야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쟤는 뚱뚱하기 때문에 가속을 더 잘한다는 표현은 완전히 잘못된 표현인 거죠. 감속하기도 어려운 그렇죠. 거고. 그냥 관성이 커지는 관성이 큰 거죠. 관성이라는 단어가 이것도 학생들이 관성을 딱 이야기하면 이해는 하는데 물리적인 의미의 관성은 잘 이해 못해요. 왜냐하면 이 관성이라는 건 물리학에 엄밀하게 하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관성 좌표계라는 게 존재하지 않거든요. 실제로. 물론 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그 아인슈타인이 정말 똑똑해서 그런 건데 그 자유낙하는 그거를 극소 관성 좌표계로 바꾸고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 펴나가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관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인위적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물리학을 설명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개념인 거죠. 이게 연력학에서 가역 과정, 비가역 과정 언젠가 제가 여기서 한번 다룰 겁니다. 이것도 엔트로피라는 단어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다루려고 하는데 인생뿐만 아니라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들은 연력학적 과정들은 전부 다 비가역적이에요. 그런데 물리학자는 가역 과정이라는 걸 만들어냈잖아요. 존재하지 않는 그 개념을. 이런 게 물리학에 몇 개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인간의 위대함이, 그러니까 과학의 위대함이 드러나거든요. 자, 그런 이야기를 앞으로도 좀 여기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과학하고 앉아있네.